맹활약을 하고 있는 양희 이사장님의 아주 심의를 기울인 발제를 우리가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연가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가슴 속에 갖고 있었던 희망,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다 함께 나누었던 이상, 특히 또 우리 그 이성조 이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꿈, 그런 것이 참 생각이 나서 정말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할 내용은 사회적 금융 부산의 전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차례는 이제 사회혁신 생태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사회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곳에서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문제가 좀 더 확실하게 제기가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부산의 전략을 보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사회적 경제 그쪽에다가 돈을 퍼붓는 사회적 금융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회적 금융의 등장 배경이 된 사회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사회적 경제의 과거 모델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회적 경제 과거 모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될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 모델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 자금 아니면 정부 정책 자금이죠. 그래서 금융이 이제 특별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부산에서 많이 이야기 듣기로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금융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 보면은 사회적 경제의 제가 볼 때는 제2기, 사회적 경제 제2기, 대한민국이 사회적 경제를 사회혁신 생태계로서 제기하게 되는 이 과정에 금융이 등장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대표되는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제3섹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지나친 정부 의존도라든지 무리한 고용 모델, 억지로 이제 특정한 그 급여를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지원, 이런 획일적인 서비스 모델에 대한 반성에서 사회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이 제기가 됩니다. 우선은 이제 제4섹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주로 이제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이제 흐름의 틀 내에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했다라고 하는 데서 벌써 느낌이 싹 오지만은 제4섹터라고 하긴 하지만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틀이나 그 발상 속에서 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게 유럽 쪽에서 제기되는 것은 그 유럽위원회의 탭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보면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이라고 해서 딱 우리 필요한 거 다 들어있습니다. 이론적이고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거란 말이죠.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그 정책, 이것들을 연구하는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중심,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을 담당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사회적 기업가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이야기하는 당사자 조직, 이 주체들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데, 이 당사자 조직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업을 일으켜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라고 하는 모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미시적 수준이다. 우리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할 때 수요와 공급, 요 부분들을 다루는 걸 미시경제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근데 그게 아니고 매크로 차원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가 수준의 혁신이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 사회 구조적 차원의 혁신과 결합한 거시적 수준의 틀, 이 거시 수준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의 스코프가 옮겨가게 되면은 이 당사자 조직이라고 하는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지원 조직, 그 다음에 우리 그 NPO라고 하는 비영리 조직들 있잖아요. 무슨 사단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식의 그 조직들까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관련된 사회적 금융이라든지
전반적인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을 활성화해서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본격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될 때 과거에 사회적 기업 중심,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 비영리 조직, 이제 뭐 주민자치 조직, 마을 조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이런 사람들도 변함없는 중요한 주체가 돼가지고 정부 경제 정책까지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일구어내는 중요한 주체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사회 혁신인가? 자, 우리 혁신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자. 몇 분쯤 소요할까요? 위원장님. 네. 한 30, 40분? 네. 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혁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혁신이라면 슈페터가 이야기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 나오죠. 경제를 견인해내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인 혁신 같은 경우에는 이 깔때기 모형이라고 해서 하나로 수렴됩니다. 저 하나 반짝반짝이는 별은 무엇일까요? 기업 이익으로 수렴되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혁신을 하게 되면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기업이 향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경쟁적 모델이라고 하는 걸 갖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강자 하나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슈페터식의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 혁신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프롬프트, 사회 혁신을 위한 동기가 있는 거죠. 구조, 결핍, 이것에 대한 인식에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이게 가능한 모델이라고 하는 시험 모델을 만들어 보고, 이 시험 모델이 쓸만하네, 서스테이닝, 괜찮겠네, 그러고 나면 규모를 크게 하죠, 스케일링. 그러고 나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회혁신의 나선형 모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의 성과가 특정한 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꾸는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혁신, 자본주의적 혁신, 슈페터적인 혁신과 다르게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혁신 생태계 속에서 위치하게 되는 사회적 금융을 보게 됩니다. 이 사회적 금융이 제기되고 성장하는 이 부분들에서는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혁신 생태계로 나아가는 그 흐름들이 있고요. 그 중요한 출발점은 사실은 서울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이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혁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 단계, 성장 단계, 안정 단계로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를 한다면 주로 보조금이 집중되는 것은 창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 단계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보조금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조금이 창업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힘을 딱 잃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장 단계에서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 성장 단계를 벤처에서 이야기하면은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섰을 때 벤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벤처 정책을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돈을 퍼붓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성장 단계에 이르게 되게 되면은 사실 사회적 금융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투자 아니면 융자 빌려주는 거. 보세요. 성장 단계에서 지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이것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지점에서 사회연대은행이라든지 신나는 조합이라든지 미소금융중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는 주로 서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서울시 사회적 경제 금융의 현황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적 금융의 등장 배경이 된 사회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차분하게 보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한다면 사회성, 혁신성, 지속 가능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의 그 2007년에 뭐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이 핵심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대부분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노동 통합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실버들을 고용한다든지 하는 그들을 고용해내는 걸 우리가 이제 노동 통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동 통합성은 사회성이라고 하는 이 요인으로 집중이 됩니다.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들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게 혁신이라든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지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회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소셜 벤처에서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이게 왜 제대로 안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냥 그 페이지가 그 페이지. 네. 자,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이제 사회적 금융의 등장 배경이 된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혁신 주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 2008년에 사회적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제 요거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제가 그때 이제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1섹터, 2섹터, 3섹터 이라고 저 그림 그려놓고 있었어요. 시장, 국가, 사회적 경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그 다음에 정보부문, 사회적 경제 이렇게 제3섹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3섹터에서 특정한 요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4섹터라고 하는 것으로 중간에 위치하면서 서로 이렇게 접합이 되고 있긴 하나 제4섹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소셜 벤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성과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는 제4섹터 소셜 벤처라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 소셜 벤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구덩이 안에서 생깁니다. 실리콘밸리 안에서 벤처형 자선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퍼부어주면서 벤처기업 중에서 일부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이 소셜 벤처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사회적 경제와 기업에서 이게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이것이 밀접하게 접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최근에 그 ESG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제 그러면서 환경,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기업 지배 구조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같이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요즘 하고 있는 거는 뭐 소셜 브릿지 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적 기업에서 필요한 어떤 부분에 이제 SK 네트워크스라든지 대기업이 일정하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거대 기업의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에 한다든지 아니면 거대 기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싱을 한다든지 이런 공급 사슬 안에 사회적 기업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회적 기업이 원자재를 대기업에다가 공급을 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것들이 같이 쭉 밀접하게 결합을 하면서 하나로 가게 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거거든요. 기업이 사회적이지 않나? 기업이 사회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CSR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또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형용모순이죠.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하면 기업 자체가 사회적이니까. 그러나 어떻든 워낙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워낙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안 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이 밀접히 결합하게 되면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하나로 되어서 사회적 가치를 너희들은 갖고 있느냐, 사회적 가치를 너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입증해봐라, 이런 시대로 우리는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고용창출 복지 서비스보다도 사회적 기업 안에서도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시장 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들이 많이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소셜 벤처의 생태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 그리고 우리들 배짱하고 좀 잘 맞는 거는 이 탭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탭시 쪽에서 말하는 사회혁신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수요라고 하는 사회적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속에서 어떤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뭐 복지라고 하는 부분의 사각지대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바우처라고 하는 것들을 정부 자금으로 퍼붓고 있긴 있는데, 실제로 어느 한기퉁이에서 우리 이제 그 최근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노인네들이 한 석 달 넘게 노인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레토르트로 된 오뚜기 카레 있죠. 오뚜기 카레를 석 달 넘게 배달을 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골 때리는 거죠, 그죠? 그런 식의 바로 이제 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은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고 하고, 그것들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첫 번째 동력, 프로프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을 중요하게 지탱해주고 지원해주고 큰 틀에서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동인이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첫째 하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금융입니다. 금융.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이 금융 지원인데, 이 금융 지원의 내용을 보시면 초기 단계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도 있고, 사회혁신을 위한 장기적인 자본 조달도 있고, 벤처 투자도 있고, 크라우디 펀딩도 있고, 대출도 있고, 사회성과 연계채권도 있죠. SIB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벤처 기반 자선활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혁신 네트워크, 뭐 정보 및 기록관리센터, 사회혁신 확산 허브, 관계 데이터와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플랫폼, 프로그램 운영. 우리 부산에 이거 다 있나요? 고민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에서 중시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기업 하나하나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사회를 형성하는 보다 매크로한 차원에서 거시적인 수준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나 금융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높여서 사회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밀고 나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죠. 한국의 상황을 대표하는 이 서울시를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한국의 상황을 서울시가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예, 제가 이게 이 로컬주의자로서 참 가슴이 찢어지는데, 서울시에서 일찌감치서부터 사회적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창업비용 지원을 통한 개별 기업의 자립을 촉진한다든지 고용복지의 성과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회 재주체 간의 호혜성에 기초한 연대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거죠. 2012년하고 2016년의 추진 관점이나 지원 전략이나 이 중간의 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콕 찍어서 하는 게 요거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2012년하고 2016년에 중점을 뒀던 것들을 보면은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원 전략에 있어서도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간의 칸막이 해소를 하면서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전체의 물길들이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과연 부산시에는 민간 거버넌스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경제에서 부산시에 민간 거버넌스가 있나, 이런 걱정을 우리는 사실 하고 있고, 이제 부산의 우리 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우리 부산 플랜이 맡으면서 내세웠던 것이 부산 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도시재생의 주제라든지 로컬 푸드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부산시 공무원은 여전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서는 인적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인적 분야. 인적 분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가 다루어야 될 분야라고 하는 것이 고용 중심의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고 하는 이 좁은 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인접해 있는 분야에 도시재생도 있고 커뮤니티 케어도 있고 로컬 푸드도 있다, 사회주택도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낡은 틀 안에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 뭐 도시 문제라고 하는 거를 다루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자치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라든지, 뭐 로컬 푸드 같은 거를 다루는 데라든지, 부산에 이제 뭐 먹거리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다른 부서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이제 연대 강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서울에서 생각을 하는 거는, 서울 쪽 이제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사회적 경제 사이에 협력이 없더라, 그런 말 있잖아요. 협동조합에 협동이 없고 사회적 경제에 우애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사회적 경제 안에서 협동사업망, 인재풀 육성, 사회적 금융자본, 판로 개척,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해서 민민이건 민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쪽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중심의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대폭 낮추면서 성장 단계라고 하는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 어떻게 자금을 퍼부어 줄 것인가, 아니면 뭐 퍼부은다 이러면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성장 단계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어떻게 업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을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동 클러스터를 조성해가지고 서울에 가보면은 저 서울 성북구라고 하는데, 은평구에, 서울시 은평구에 서울시에서 조성한 사회적 경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관련된 그 조직들이 그쪽에 쭉 집중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성북구 성수동에 가게 되면 회의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간에서 만들어낸 여러 이제 사회적 경제 그 집적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슬픈데요. 어쨌든 간에 협동화 사업 지원, 사회적 경제 특구, 인재 양성 로드맵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업의 만족도나 연대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욕심이 나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런 거죠. 중간에 이게 몇 면이 흐르는 게 한강입니다. 우리 한강 이남에 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저렇게 굉장히 각 구마다 있는 거죠.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뭐 동작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 이 구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제대로 있나요? 그래서 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 혁신, 이거를 이제 전면에 내걸고 사회적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사회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건데, 사회적 기업 더함이 했던 거를 보면은 이 친구들이 협동조합 아파트 단지도 만들었다, 이런 거죠. 협동조합 아파트 단지. 그래서 사회적 기업 더함이 중심이 돼가지고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입주민과 함께 지역 주민이 함께 사회적 경제의 문화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 기업의 틀 안에 사회적 경제가 갇혀 있는데, 이게 지역 주민과 함께 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사회적 경제의 문화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 경영적 지원, 이런 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금도 공유하고 경영 컨설팅도 제공하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일반 기업이죠. 그래서 사회 책임 투자 펀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에 투자하는, 사회적 가치와 환경과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든 게 사회 책임 펀드, 사회 책임 투자 펀드, 이런 거죠.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 책임 투자 펀드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한 거는 사실 2001년부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의 SRI 투자,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까지집어 보면 정말로 형편없기 짝이 없습니다. 사회 책임 투자 펀드라 해놓고 그 안에 그 펀드에 어디 들어가 있느냐 보면 삼성전자 들어가 있고 LG전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사회 책임 투자 펀드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가치 투자가 아니라 커다란 성장주, 그 다음에 대형주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렇게밖에 또 될 수 없는 이유에는 한국의 ESG 성과를 평가하는 틀이 제대로 있느냐. 지금에 와서야 이 올해 작년 2021년이죠. 2020년 말에 이제 한국공인회계사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비재무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ESG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이제 재무 보고서와 함께,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 있잖아요. 감사 보고서와 함께 ESG 활동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유럽 수준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낮은 겁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이쪽 동네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면은 사회적 가치 측정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가치, SE에 대한 측정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SE 측정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대비돼서 이제 이 한국의 이 감사 보고서와 함께 한국 기업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기업은 자산 가치가 120억 이상이고 부채는 70억 이상이고 매출액은 100억 이상이고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에게서 비재무 보고서를 받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전부 다 기업들이 난리구신 거죠. 야, 비재무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겠니? 그러면 기업의 지출이 되는 거고 힘들다 어쩌고 그러면 비재무 보고서를 릴리스해야 되는 기업의 규모라고 하는 거를 뭘로 할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열심히 또 ESG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 곧 ESG 이 중심의 비재무 보고서가 그게 의무화하는 법이 곧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임팩트 투자나 사회 책임 투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밀접히 접근하게 될 것이다. 밀접히 접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셜 벤처나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 대한민국의 돈이라고 하는 정책 자금이 많이 투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제 뭡니까?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제에서 그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사회적 기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등록제. 요걸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 ESG 뭐 이런 거는 하나로 다 서로 밀접히 서로 수렴하게 될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소셜 벤처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제2의 벤처 붐이라고 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원래 이제 기술하고 기술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시점에서 벤처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했죠. 벤처 지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이 뭐냐면은 이 IT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발흥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물인터넷 AI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기반한 벤처붐이라고 하는 게 제2의 벤처붐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소셜 벤처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셜 벤처가 중심이 돼서 활동하게 되면은 낮은 가치, 그 다음에 정말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지고 기업의 수익력도 형편없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탱을 하기는 합니다. 지탱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들이 경제 정책에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다. 그런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사실 이 그림이 엄청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고요. 재단,
전문가는 컨설팅하고 성과 측정 기관이 있는 거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그 5번째 있는 것은 이게 사회적 증권 거래소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까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개인들이 조그만 지분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게 증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증권형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은 그 증권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권 거래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소액 투자자. 그 다음에 7번째, 연구기관, 대학, 시민사회, 정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체들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 나는 어느 부분에 놓여 있고, 우리 부산에는 무엇이 모자라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의 사회적 가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 현황인데, 여기 딱 보시는 것이 정부 주도 사회적 기업 투자 조합의 현황입니다. 정부가 소셜 벤처 밸리를 조성하면서 소셜 벤처에 투자하는 펀드를 1200억 규모로 조성을 해서 2022년까지는 3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투자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민간 중심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민간 중심 투자, 사회연대은행이 출범하고 소풍이라든지 크레비스라든지 루트 임팩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진에 보면은 그 헤이그라운드가 보이시죠? 이 헤이그라운드는 루트 임팩트가 중심이 돼가지고 만든 곳이에요. 루트 임팩트는 여기가 이제 엑셀러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그 지역 자산화 사업을 하면서 요 헤이그라운드를 조성했어요. 여기 일종의 공유 오피스에 해당됩니다. 이 안에 이제 공유 오피스도 있고 뭐 다 카페도 물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헤이그라운드에 3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루트 임팩트가 3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미리서부터 사회적 기업들 30개 넘게 만나면서 열심히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놀거나 뭐 내용 그 의미가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알차게 공간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담고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해가지고 조성한 지역 자산화 사업 공간이죠. 헤이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저거를 보면서 우리 좀 배우자라고 하는 거죠. 자, 개인 투자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건데,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회사를 만들려면 자본금이 5억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온라인에서 이 개인들로부터 투자라고 하는 것들을 받는 거죠. 개인들이 투자하는 한도는, 일반 투자자 한도는 이제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격 투자자는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뭐 전문 투자자, 뭐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한도 없이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니까 하는 거죠. 왜? 너희들은 돈을 꼴더라도 누군가가 보상을 해주거나 내 몰라서 이제 투자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좀 아는 놈들이니까 많이 투자해도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1,000만 원 정도만 투자해라 라고 하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의 영역이에요. 어쨌든 간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5 내지 6% 정도의 이자를 얻고 사회적 기업들의 제품을 리워드로 이제 제공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한 9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들이 2022년까지 5년 동안 50억 원을 목표로 해서 공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에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전체 조성 금액이 얼만데 실제 투자는 얼마 했다 라고 하는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성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 투자인 기업들은 모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출액은 그전과 비해서 어떻게 됐고, 고용은 어떻게 성과했고,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보는 없습니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가 부산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에 얼마를 출연해 가지고 이런 열심히 사회 책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야기가 있을 뿐인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에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이제 위탁 운영 기관으로 그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연구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기서 이제 베프에 대한 많이 들어보셨죠? 베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요렇게 하고 인재 육성도 하고 요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평가기관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금융 부산의 전략 이 부분에서 금융 지원 사업의 성과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기금 자체의 홈페이지는 없고 이제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 자기들이 제시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3년 동안에 요 17억 원, 18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8, 19, 20년 동안에 이제 기업에 투자한 게 이런 거죠. 조성을 얼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은 기업에 들어간 돈이 18억 원 정도 들어갔고, 이런 식의 매출 증가와 고용 인원 증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성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사회적 금융의 부산의 전략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재단법인 부산형 사회연대 기금입니다. 나중에 기금에서 이제 기금을 설명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국내 최초로 노사가 합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8억 원이 출연되었고 20년에 5.6억이 사용되고 2020년 말에 차기 2월 기부금이 25억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제 부산형 사회 연대기금은 연대기금의 홈페이지에 얼마나 조성해서 얼마를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볼 수가 있죠. 2020년에 주요 사업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보면은 18억 원 출연했는데 2020년에 사용한 게 5.6억 정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2020년 말에 기부금으로 25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제 2월이 됐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기금은 2021년, 2020년 계속해서 열심히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 운영 중간 기간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 연구원이 있고, 이제 부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이 이제 부산형 사회 연대 기금에 대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요렇게 넘어가면, 자, 이게 이제 부산의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간 지원 기관을 넘어서서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저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작은 공급자로서 기업 CSR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사회가치연대기금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모태펀드도 정부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요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 펀드라고 하는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기금을 조성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에 기금 운영 중간 지원 기관이 있게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펀드가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고 사회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펀드는 크고 기금 운영 중간 지원 기관의 역할은 작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은 기금 운영 중간 지원 기관하고 다릅니다. 이게 되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뭐 엑셀러레이터가 되었건 벤처 캐피탈이 되었건 이제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이 되면은 기업에 따라서는 요 기관도 뭐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이라고 해서 다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부산 플랜은 엑셀러레이터이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역 펀드에 조성된 기금도 있는데 이것들을 민간 사회적 금융 중개 기관이 운용을 하는 거죠. 운용을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기도 하고, 금융기관이 직접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문제는 중간 지원 기간을 하게 되면은 그냥 사업비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게 됩니다. 사업비를 나누어 준다. 그게 중간 지원 기간인데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에 맞게 투자도 해주고 돈도 빌려주고 마지막에 그 성과도 측정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엑시트도 있고 이제 요렇게 가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사회 주도 소셜 벤처 집적 시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부산 플랜은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역 자산화 사업을 통해서 이 공유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성하고 여기다가 소셜 벤처 집적 시설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사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기업에다가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기관들을 이게 열거를 해놨어요. 사모펀드라든지 자산운용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은행들은 대부분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쟤들은 모태펀드처럼 이게 LP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투자자다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손해를 안 보는 투자자들이에요. 손해를 안 보는 투자자고 보통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GP거든요. 얘들은 이제 이거를 딱 얼마를 내고 손실을 안 보는 이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서 기금을 이제 운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기업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이 엑셀러레이터가 만든 기금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벤처 캐피탈 요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요런 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엑셀러레이터가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에다가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으로 보면은 5천만 원 전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엔젤 투자자이고 엑셀러레이터로부터는 1억 원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중진공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억에서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엑셀러레이터가 1억 원을 투자한 기업에는 정부가 2배수나 3배수 정도 투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기보나 신보나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2억 원 정도를 더 받아가지고 3억 원 정도를 받아서 이제 소셜 벤처가 움직임을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이제 창투사나 이제 신기사로부터 5억 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이런 데로부터 더 큰 규모의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저 밑단에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얘들한테서 투자를 받아보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끝으로 이제 왜 우리가 소셜벤처 집적시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꼭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소셜벤처 플레이스를 조성하는 거다. 소셜벤처 공간을 조성하는 거다. 이게 지역 자산화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은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자산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간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임대료를 만들어내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임대료가 생기게 되면 엑셀러레이터나 VC들이 안정적인 자금 수입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 모여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또 콜라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무엇보다도 인재 육성입니다. 부산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가면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10명의 직원이 있는데 부산시 자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쨌든 10명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게 인재 육성이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10명의 인재라고 하는 것이 다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살리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건 부산시 보조금이건 이런 부분에서 남는 것 개코도 없습니다. 뭐가 남느냐 하면 인건비거든요. 그럼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들을 투자해가지고 인재를 육성하는 거죠.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정부 위탁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 100을 받으면 120 정도 되는 인재 육성의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성을 해가지고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세미나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나누고 각자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사회적 경제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부산시 사회적 경제의 미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